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저 앞에 왔다 갔다 산책하시는 분들 많고 그 너머로 백사장이 조금 보일락말락 안 보이네요. 요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네. 약간 보이네요. 오른쪽에 여기 약간. 그리고 그 뒤에 파도 치고 있죠. 뛰어봐야 뭐 손오공입니다. 날아봐야 손오공 해운대 주차장. 예. 앞 시간도 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겨우 자리가 나서 들어왔는데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차를 움직이면은 다른 데로 못 갑니다. 뭐 빡빡하게 들어차서 안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해오름님이 쇼츠거리도 찍을 겸해서 저 밖에 나갔다가 뭐 안을 이렇게 주차 상황을 한번 보고 오셨는데 이분이 말씀입니다. 요 앞에서 요 탁 뛰어오른다고 자기 딴에는 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뭐 그 나비처럼 이제 한번 날아보자 해서 날아봐 하다가 막 무릎 바로 밑을 그냥 바위에 그냥 막 있는 대로 다 부딪혔네요. 보니까 온몸으로 부딪혔어. 그래서 아파 죽는다고 옆에서 지금 뭐 주무르고 난립니다. 난린데 파스 한 장 줄까 하니까 큰 거 말고 작은 거 하는데 뭐 가위도 없고 뭐 칼도 없고 해서 큰 거 그냥 하나 온 거 붙여라 하니까 그건 못 붙이겠답니다.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계속 저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 가면은 저게 시퍼렇게 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보름 가야지. 완전히 돌아오려면은 그런 걸 한번 겪어봐야 돼. 본인이 겪어봐야 돼. 저 같으면 바로 뭐 지금 뭐 한 개 아니라 두 개, 세 개 붙은 것만큼 뭐 이따만하게 손바닥 한 두세 개 붙은 것만큼 크다 해도 붙여버립니다 바로. 그러면은 뭐 빨리 아무래도 낫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번 시간에는 밀린다 팡하의 해제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파니샤드와 이 뭡니까 이제 후배가 쓴 책인 우파니샤드 철학과 불교 요 부분에서 이 우파니샤드가 불교 뒤에 나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한 20-30분 들여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원래 논문을 묶은 거거든요. 논문을 묶은 게 돼가지고 내용이 다 논문투가 되어서 좀 무미건조합니다. 무미건조한데 그걸 증명하는데 한 네 부분인가 5부분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들을 가지고 하는 것, 또 우파니샤드 자체의 어떤 성립 시기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 그 다음에 이 언어학적인 이제 문제, 뭐 이렇게 한 4부분인가 또 하나가 있나 5부분인가 해서 증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걸 제가 정리를 제 나름대로 다시 하질 않으면은 너무 지루할 것 같아 가지고 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밀린다 팡하의 해제 부분 중에서 밀린다 팡하의 저자와 성립 시기에 대해서 이 전재성 박사님이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신 것, 자, 가이드라인으로 이 밀린다 팡하 빨리 대장경 꾸타카니까야에 있는 밀린다 팡하에 대해서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는 그 해제 부분에 설명을 좀 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이제 쉽고 짧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겁니다. 밀린다 팡하의 저자와 성립 시기. 밀린다 팡하가 언제 누가 저술한 것인지 알려져 있는 것은 없다. 다만 밀린다 왕이 서북 인도에서 실존했던 메난드로스 왕과 동일 인물이라면 밀린다 팡하의 성립 연대는 메난드로스 왕과 동시대이거나 그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전설적으로 살아있던 때였을 것이다. 메난드로스 왕의 재위 기간은 서력 기원전 2세기 중엽, 즉 BC 163에서 150년이었다.
그러나 나선 비구경과 밀린다 방하에 나타난 밀린다 왕의 전기나 나가세나의 전기를 살펴보면 나가세나는 진위조차 의심되는 인물이고 메난드로스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전설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프랑스 학자들은 적어도 메난드로스 사후 50년이 지나서 서력 기원전 1세기에 밀린다 방하의 원형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학자 에리히 프라우발른이 또 메난드로스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던 서력 기원전 1세기경이라고 주장했다. 서력 기원 후 5세기 전반에 왕 마하나마의 통치 시에 붓다고사가 스리랑카에 들어가 니까야의 고대 의소를 통합하여 주석을 달면서 디가니까야의 암바타경의 주석을 위시한 몇몇 주석에서 밀린다 방하 내용 몇몇 구절을 언급했으나 붓다고사는 고대 의소를 통합했으므로 그 고대 의소는 훨씬 이전인 AD 1세기 서력 기원 후 1세기 후반까지 성립된 것이라고 본다면 밀린다 방하의 원형적 형태의 성립은 서력 기원 후 1세기 중반을 넘어설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밀린다 방하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고대 의소라는 것이 이 서력 기원 후 1세기 후반까지 성립된 것이라고 본다면은 그 1세기 중반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1세기 중반 밑으로는 못 내려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밀린다 방하의 성립은 상한이 서력 기원전 1세기, 하한이 이 서력 기원 후 1세기로 잡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 맞죠, 그죠? 이 시기는 그리스인들이 서북 인도에 그리스식의 도시를 세우고 1세기나 2세기가 지나서, 즉 100년이나 200년이 지나서 메난드로스 왕 사후 1, 2세기가 경과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간다라 미술이 등장한 시대와 맞아떨어지기도 한다. 자, 베시어르트에 의하면 밀린다 방하의 원형적 언어는 바알리어와 친화적인 서북 인도의 이 프라크리트어였거나 그와는 차이가 있는 중세 인도 아리안어였다. 한편 나선 비구경의 원제어는 중세 인도 아리안이 산스크리트나 하이브리드 산스크리트 또는 그들의 혼합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역 나선 비구경의 원제어는 중세 인도 아리안어, 산스크리트나 하이브리드 산스크리트어 또는 그들의 혼합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제목은 나가세나 빅슈 수트라였을 것이다. 이 추정이죠. 밀린다 방하는 고청 부분이라도 각각의 상세한 내용이 모두 원래의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서력 기원전 1세기에서 서력 기원 후 1세기경의,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의 서북 인도의 불교를 반영하고 있다. 밀린다 방하의 저자도 물론 그 당시에 서북 인도에 살았던 인물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겐지스강 이남의 지명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저자가 만약에 겐지스강 이남의 지역에 살거나 아니면은 겐지스강 동부 지역에 살거나 이렇게 했다면은 겐지스강 이남의 이 지명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안 나타나니까 이 사람도 서북 인도 쪽에 살았던 인물임이 틀림없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원문 또 갑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밀린다 방하는 적어도
제2편의 말미와 제3편의 말미에서도 밀린다 방의 질문이 끝났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밀린다 방안은 구성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훗날 붓다고사에 의해서 첨가된 에필로그의 시들까지 포함한다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본다면 최초의 저자는 서력기원전 1세기에서 서력기원 후 1세기 사이에 즉 200년 동안에 제1편과 제2편까지의 자료를 구전으로 전해듣고 제3편의 자료는 다른 저작자가 나중에 수집하여 첨가한 것일 수 있다. 그럼 이거 저자가 벌써 2명이 되는 거죠. 그죠? 내용도 두 부분으로 갈리게 되는 거죠. 문자화된 것도 이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인도에서의 모든 성전의 문자화는 기원 전후에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서력 기원 후 5세기경 붓다고사에 의해서 밀린다 방아가 그의 주석에서 인용된 것은 제3편까지의 자료, 즉 상권이었다. 상하 중에 상중하 중에 상권 그러니까 아니면 상하 중에 상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때 붓다고사는 에필로그에 서사를 쓴 것이 된다. 그리고 제4편 이후 학원의 자료는 밀린다 방아가 일단 문자화된 이후에 스리랑카에 전해졌다가 붓다고사 이후에 또 다른 저작자에 의해서 첨가된 것일 수 있다. 여기가 이제 저자와 성립 시기에 대한 겁니다. 성립 시기는 서력기원전 1세기에서 서력기원 후 1세기 한 200년 사이에 성립되었을 거라고 보고 내용 구분은 세 부분 내지 네 부분 이렇게 보고 저자는 2명 내지 3명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단독 저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상이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지금 알려져 있는 이 나가세나 밀린다 왕문경에 나오는 나가세나 이 사람도 가공의 인물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가공의 인물. 근데 가공의 인물이 아니고 실존했던 인물이라면은 설일체유부에 소속된 스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막 뭐는 뭐다 하는 이런 식으로 불교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고립돼. 예, 그렇게 보는 시각들은 고립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어떤 교설 내지 교상 판상 이런 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 다 열어놔야 돼. 다 열어놓고 전부 교설도 열어놓고 여지를 다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문헌이 발견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뒤집힐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불교 우파니샤드의 관계에 대해서 쓴 이제 후배가 한 3편인가 4편의 논문을 썼는데 그런 논문들이 2003년 4년도에 나오기 전에는 이 한국의 불교학자들은 딱 이렇게 그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다 그 다음에 베다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란야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이 우파니샤드가 나왔다. 이 우파니샤드에 들어있는 어떤 그 내용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반박하는 그런 부분이 불교에 있다 그런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전전설 범하일야설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저하고 이 후배하고 약간 의견이 이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 우파니샤드가 나왔다는 위치를 불교 후대로 딱 이렇게 놓아버리면은 그동안에 의심을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해결이 돼 버려요. 해결이 되는데 풀리는 거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근데 이 우파니샤드를 앞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철학이나 고대 종교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주장들, 그런 쪽은 이제 여지를 남겨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요 최근에 환단고기 논쟁이 지금 뭐 한국의 사학계에 불이 붙어 있죠, 그죠? 특히 유튜버 쪽에 막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환단고기는 이제 역사서 부분도 있고, 이 저자가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저자가 가공해 있는, 만들어낸 그런 부분, 창작해낸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오픈된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이 기역 미엄, 기역 지읒 미엄 박사죠. 이 소위 말하는 몽골 박사. 그래서 몽골 박사 저 사기꾼이다, 뭐 사기 친 거다 해서 뭐 확인단이 뭐 가고 막 생 난리를 쳤죠, 그죠? 이 기역 지읒 미엄 이 양반은 환단고기를 그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제야사학자들처럼 막 무조건 이건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거 사서로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강단사학자들을 추측, 또 거기에 기자 몇 명이 또 가세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환단고기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아무개가 이제 만들어낸 창작품이다, 한마디로 소설이다, 가공이다, 날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보는 바로는 뒤에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 발의 피지만은, 학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몇백에도 움직이거든요. 몇백만 원에도 자기의 뭐 신념을 굽히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몇 억 단위가 되면은, 몇십억 단위가 되면은 거의 사생결단 수준이야. 예. 절대로 자기 견해를 안 바꿔. 어떤 증거가 나와도 안 바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몽골 박사라는 기역 지읒 미엄 이 박사의 의견에 이제 가깝죠. 아니 뭐 환단고기 자체가 그동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뭐 삼성기, 태백일사, 그 다음에 뭐 북부역이 뭐 또 뭐 한 권 있는가 그렇죠. 뭐 북부역이 하고 또 뭐더라 뭐. 그래서 3권인가 4권인가 되는 책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환단고기 뭐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그걸 이제 진위 여부를 가리려면은 각계격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삼성기가 뭐 있었나 없었나, 태백일사라는 게 과연 있었나 없었나, 북부역이라는 게 있었나 없었나, 뭐 이걸 가지고 한국의 사료만 찾는 게 아니고 중국 측의 사료도 찾아야 되고, 일본 측의 사료도 찾아야 되고, 몽골도 찾아야 되고, 또 넓게는 뭐 러시아나 티벳도 찾아야 되고,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다 찾아봐야 되는데, 이 기역 지읒 미엄 박사 이 양반은 다행히 그 몽골, 카자흐스탄 뭐 이런 쪽에서 살았어. 9년인가 뭐 12년인가 13년인가 살면서 그 양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유물유적을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요 최근에 올라온 이제 유튜버를 어제인가 그제 올라온 걸 제가 봤는데, 따끈따끈한 거죠. 그래 쭉 보고,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좀 논란이 있는 그런 데 대한 주제를 이렇게 이제 내용으로 삼는 그런 영상을 보면은 항상 밑에 댓글을 거의 다 보거든요. 근데 댓글에 또 많은 정보가 있어. 근데 댓글을 보다가 자한님을 발견했어. 자한님 K9 자한
한문으로 자한, 스스로 쉴한, 옆에 하이폰하고 K9K.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니 이분이 왜 여기 오셨냐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 내용을 또 봤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코먼센스 입각해서 딱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맞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그 부분은 이 자칭 그쪽 분야의 대가라는 몽골 박사 기억 지읒 미염 이 박사가 자기 영상에서 이건 자기도 잘 모르겠대. 왜 수달이 담수호인 바이칼호에도 살고 바닷물인 흑해도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근데 고대부터 이런 빙하가 녹기 시작해서 홍수가 나고 그 홍수를 피해서 살아남은 어떤 이 사람들이 홍수가 멈추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니까 저지대로 내려와서 살기 시작했고, 그 저지대 사람들이 점점 이제 쪽수가 많아지면서 우리 저 산의 흙을 파와가지고 우리 요 저지대에 쌓아서 지대를 높이를 높이면은 우리가 홍수가 다시 난다 해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흙을 퍼다 나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 기억 지읒 미염 박사가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발 고도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내려오면서 쭉 찍어놓은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근데 거기 이제 동글동글한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나와요. 돌들도 이제 동글동글한 돌들도 있고, 고지대인데 고지대의 돌들이 동글동글하다면은 뻔한 거죠. 바람에 깎여가지고 동글동글해졌던지, 아니면은 또 물살의 흐름에 마모돼서 동글동글해졌던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좀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봤을 때는 바람보다는 물살 쪽이 조금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은 둘 다거나 그렇게 돼서 이제 동글동글해지는 거죠. 우리 이 자한님은 이 바람에 의해서 동글동글해졌을 가능성도 좀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의견도 개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몽골 박사, 네가 모르는 거는 그건 네가 포유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포유류는 담수호 주변에서도 살 수 있고, 민물 주변에서도 살 수 있고, 바닷물 주변에서도 살 수 있다. 그럼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그렇잖아요. 다 강 주변이나 호수 주변, 또 바닷가 주변 그런 데 살고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그랬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포유류까지 이제 확장시킨 말씀인데,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개라고 꼭 바다에만 살아야 된다, 아니면 호수에만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바다 호수에 다 살 수도 있는 거죠. 왜냐? 포유류니까. 포유류는 숨을 쉬잖아요. 공기 중에 공기를 이렇게 이제 흡입을 해서 일단 기본적인 대사를 돌리잖아요. 생명의 대사를 돌리는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대사작용, 호흡이 반드시 필요하죠. 공기가. 그러니까 어류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물에서만 사는 종류 아닙니까? 그런 쪽하고는 조금 이제 경우가 다르다라는 거죠. 포유류는 이제 담수에서도 살 수 있고 바닷가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물고기, 민물고기, 바닷고기 딱 나뉘잖아요.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포유류는 그런 데 대해서도 굳이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바다에 사는 고기를 민물에 딱 넣어보면은 이 얼마 못 가. 그 민물에 사는 고기를 바닷물에 딱 넣어보면 얼마 못 가. 근데 우리는 호수에서도 수영을 하고, 이 해운대 같은 이거 바닷물에서도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억 지읒 미염 몽골 박사가 깜빡한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환단고기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게 좀 여지를 남겨야 돼요. 100% 이건 가짜고 날조다 하는 것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 100% 진서다, 이거
1.1억도 못 바꾼다. 뭐 이게 전부 다가 진실이다 하는 이쪽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논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니 환단고기에 1970 몇 년도에 거기 뭐 79년인가 저자가 내놨는데, 거기 보면은 뭐 고대 문헌이라는 그런 그 문헌들의 내용 중에 현대 용어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조선소라는 게 나오고 뭐 또 뭐더라, 뭐 대표적인 용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민족이라는 용어도 이제 근대 일본에서 만들어낸 용어인데, 그런 단어가 들어있는 걸 보면은 이건 이 땡땡이라는 저자가 완전히 창작을 해낸 것이다. 공상소설, 일종의 공상소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야, 이거 진짜 이거 대만에서 만들어 놓은 전자불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민족이라는 이 한자어를 넣고 한번 돌려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조선소, 민족 뭐 이런 거 넣고 한번 돌려볼까. 거기 들어가서 싹 돌리면은 이 불경 안에서 이 중국은 뭐 안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세고, 지루가참, 여기가 선두주자죠. 안세고는 소선경전 위주고 지루가참은 대선경전 위주잖아요. 이 두 분이 이제 선두주자인데, 그 비스무리한 시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한 800년 동안 계속된 이거 번역 작업을 해놓은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전자불전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시베타에 들어가서 그런 단어들을 딱 때려놓고 검색을 딱 하면은 거기에서 딱 뜬다 그러면은 AD 8세기까지, 예, 서력 기원 후 빵년부터 시작해 AD 8세기까지 한 800년 동안 번역되어 있는 그 내용 안에, 한자어들 안에 민족 튀어나오고 조선소 튀어나오고 하면은 이쪽에 이건 전부 뻥이야, 소설이야, 뭐 근대 용어, 현대 용어들이 왜 거기 들어있어 하는 쪽이 이제 KOP 당하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얘들은 이제 물고 늘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씨, 내가 한번 돌려봐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들었거든요. 지금 들은 게 아니라 그 논쟁을 보면서 며칠 전부터 이제 지켜보면서 났던 생각입니다. 그 다 공상소설이야 뭐 하는 부분에 하는 쪽의 지금 선두에 서 있는 분이 비읍 지읒 이영 기자죠. 이분 뭐 땅의 역사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300 몇십 개인가 뭐 이거 하여튼 몇백 개의 영상을 올려놨던데, 저도 뭐 가끔씩 가다가 한 번씩 보면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재밌고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고 그런 영상을 만드는 그런 분인데, 이 환단고기 논쟁에 대해서는 유달리 여지를 두지 않고 막 100% 이건 가짜다, 소설이다, 이 날조다, 왜곡이다, 뭐 왜곡보다 날조, 예, 쪽에 뭐 100% 심정을 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 이분 이러다가 이거 좀 뭔가가 나오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니만요. 그럼 또 자기는 뭐 말하는 거 보니까 삼겹살 한번 싸고 막 이게 사과문 올리겠습니다 이러는데, 그게 삼겹살 한번 사고 사과문 올린다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그쪽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쪽 동네, 특히 니까야에 대해서 이거 맹신하고 있는 분들 참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문제가 있어요. 예. 환단고기의 그 맹목적인 주장만큼이나 이쪽도 극심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여지를 남겨놓자라는 겁니다. 이 당장 전재성 박사님 이분만 해도 이 니까야 5분 니까야 다 번역해놨죠, 그죠? 비나야 삐딱가 그 율장까지 번역해놨잖아. 거기다가 이제 이거 뭡니까, 뭐 밀린다 팡아 이런 거 사실 일종의 뭐 논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두 사람이 대론을 하는 거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분이 권위자, 이 분야의 권위자, 권위를 가진 분이죠. 뭐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잖아. 이분이 지금 밀린다 방아에 대한 해제에서 야 이거 한 200년 동안 만들어진 거고 맨 안 들어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저자도 2명 아니면 3명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밀린다 방아 나선비고 이거 나가세나가 다 한 말이야. 이걸 어떻게 믿어? 이제 이 저자 3명이 적당히 살을 붙이고 뺄 땐 빼고 더할 땐 더하고 순서 또 자기들이 뭐 이런 적당히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 다 열어놔야 돼. 열어놓고 저처럼 이거 저의 뇌피셜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증거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유 우리 바람님도 저한테 이제 야지를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뇌피셜이에요 뭐 저도 이거 뇌피셜입니다 이거 괄호에 이렇게 많이 적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게 우리가 이거 저작한 것도 아니고 밀린다 방어만 해도 우리가 저작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작자 옆에서 저작을 저 사람 두 사람이 이 대화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대화를 나중에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본 것도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문헌만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약간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또 우파니샤드와 불교의 선후 관계를 밝힌 그 후배의 저술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나오기 전까지 한국에 그 후배가 돌아와서 그런 논문들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다 우파니샤드가 불교보다 빠르다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그 문헌이 다 씌워졌어요. 논문도 그렇고 다 그렇게 전개가 된 거예요.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은 빼박 증거들이 3가지인가 4가지인가 돼요. 이게 다 빼박 증거야.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우파니샤드를 뒤에 딱 놓고 보면은 소위 말하는 힌두교와 불교의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아니면은 좀 포용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지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 뭐 범화 이례론 같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전변설 같은 것도 그렇고 적취설 같은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조금 이제 좋아 보이는 것, 요런 것들을 저쪽에 힌두교 쪽에서 혹은 바라문 쪽에서 이거 뺏겨갔다고 보면은 거의 뭐 맞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다라는 거죠. 힌두교의 육파 철학과 불교 사상 사이에 교집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집합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설 내지 해석을 하면은 이게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힌두교 저 새끼들은 막 아트만을 상정을 해가지고 막 모든 걸 전개시키는 그런 놈들이야. 저놈들 철학이라는 게 뭐 브라만과 아트만이 결국엔 같아진다. 스몰 아트만들, 그러니까 개아들은 라지 아트만, 그러니까 대아를 찾아서 브라만과 합의를 하는 그런 걸 두고 있는데, 우리 불교는 그게 아니다. 부처님께서 누누이 이 무아라고 주장을 하셨다. 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웃긴다는 거야. 이게 밀린다 방아를 제가 아이고 잘됐다고 구입한 게 뭐냐면은 산스크리트 원문을 전문가가 번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 증거거든요.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제가 보는 아트만 안 아트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와 무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소위 수레바퀴와 이거 수레바퀴의 이 뭐 바퀴살, 뭐 중심축, 기타 등등 뭐 이런 데 대한 비율을 이렇게 들어놓은 거 무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가세나가 뭐 그런 설명을 했다 그러는데, 그 뭐 오온을 이제 들면서 미린다 왕, 메난드로스 왕이 물으니까 나가세나 즉 나선비구가 뭐 그런 식으로 수레와 그 구성품들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그 무화를 설명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 아니다. 미린다 왕은 이제 뭐 무화 부분을 들면서 물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가세나는 이제 오온과 그 수레바퀴 비율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제 대답을 했겠죠. 그게 뭐 제 추정상으로는 맞겠네요. 그게 일단 뭐 본문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찾아보면은 더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건데, 그거 간단하게 격파됩니다.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 쌈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바퀴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런 진짜 유아틱한 이런 비유를 들면은 그 비유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맞습니다 하고 넘어간 이 메난드로스 왕, 뭐 밀린다 왕도 이게 좀 지능지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조인 오피셜. 예, 일단 그걸 제가 이제 좀 뜸을 좀 들여놓고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격파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좀 떼야 됩니다. 떼놓고 이제 기대하고 고대하시라 뭐 이런 걸 좀 해놓고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저하고 이제 이 바람님하고 불꽃 튀기는 이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뭐 구경하시는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뭐 구경 중에 제일은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 아닙니까? 불은 나서는 안 되죠. 근데 이 불교의 대론 뭐 이거 뭐 다치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얼마든지 재미있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뜸을 좀 들이고 공부를 떼놓고 미린다 왕문경의 핵심적인 부분만 딱딱딱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준비해 놨다가 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날씨가 지금 좀 살살해져서 그런가 뭐 완전 뭐 중무장을 해서 나오신 분들이 많네요. 산책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아마 저렇게라도 해서 나와야죠. 예. 뭐 제가 며칠 전에 약수터에 올라갔을 때 그 한 끼 먹었다고 하는 그날 제가 내려와서 이 온도를 봤거든요. 마이너스 영하 5.5도, 그 밑에 체감 온도 마이너스 11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창문을 지금 좀 열어 보니까 공기 자체가 싸늘합니다. 요게 이제 전형적인 서울 공기거든요. 서울 공기. 제가 82년도 올라가서 겨울에 이제 올라가서 딱 느낀 게 뭐냐 하면은 공기가 왜 이렇게 찹지? 바람은 안 부는데 공기가 무지하게 차가운 거예요. 부산은 공기 자체는 그렇게 차갑지를 않았거든요. 그 대신 이제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를 낮췄는데 서울은 바람이 안 불어도 공기가 무지하게 찹더라고요. 요번 동장군의 추위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무장을 하셨죠. 지난번 한 보름 전에 왔을 때는 이게 반팔에 반바지 맨발에 스트랩바 끌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젊은 층에서. 근데 뭐 그런 사람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 잡소리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